김밥집 딸내미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중졸 주제에 변호사 며느리 자리에 앉겠다고? 결혼식 1시간도 남지 않은 그 시간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 당당하던 시어머니가 김밥집 엄마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사돈,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당당하던 시어머니는 왜 무릎 꿇은 걸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새벽 4시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고 반듯한 빌딩들이 줄지어 선 거리에 아직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만 텅 빈 인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들 중 한 곳, 유리로 된 1층 상가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듯한 단정한 간판에는 한정의 김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가는 회사원들이 아침마다 줄을 서는 곳이었어요. 점심때면 빌딩 안 직장인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보통 날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게 안에 두 사람은 그 특별한 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커다란 도마 앞에 서서 단무지를 썰고 있었습니다.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옆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참기름을 밥 위에 고루 바르고 재료를 한 줄로 올리고 돌돌 마는 동작이 이어졌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목까지 걷어올린 앞치마에는 어느새 얼룩이 생겨 있었어요. 속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임신 초기였으니까요. 혜진은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품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꾹꾹 눌러 참았고 오늘도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하자 또 한 번 속이 치밀어 올랐어요. 혜진은 눈을 꼭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은 일찍 나가야지. 준비는 됐어? 정희가 딸 쪽을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대답하면 속이 더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독 창백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긴장 탓이려니 하고 넘겼어요. 배달 포장을 마무리하고 혜진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참기름과 김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여러 번 씻고 왔지만 냄새가 잘 가시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손등을 코에 가져다 대어 냄새를 맡아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같은 날 이 냄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번듯한 빌딩 1층에서 매일 이른 새벽부터 일하는 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사실이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상견례 식당은 강남의 또 다른 거리에 자리한 일식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자가 직접 고른 곳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향이 났습니다. 혜진과 정희가 도착했을 때 금자와 최미는 이미 식당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혜진 모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게 분명히 보였을 텐데도 두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무겁게 흘렀어요. 혜진이 먼저 걸음을 멈추고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 금자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었어요. 그 시선이 잠깐이었지만 혜진의 온몸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자는 짧게 고개를 한번 까딱했어요. 인사를 받은 것도 그렇다고 무시한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욱이 혜진 옆에 붙어 앉았어요. 메뉴판을 펴기도 전에 금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김밥 말고 있다더니 대학은 나온 거 맞죠?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진 것 같았어요. 혜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전에 들었는데. 최민이 먼저 끊어 들어왔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중졸이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혜진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금자가 낮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코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중졸이 변호사 며느리 자리에 앉겠다고. 웃기네.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혜진의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울렁이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뱃속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망치면 안 됐으니까요. 물을 따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어요. 물이 잔에 닿는 순간 손이 흔들려 조금 쏟아졌습니다. 식탁보 위에 번지는 물자국을 혜진이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아이고. 최민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아무 말 없이 냅킨을 꺼내 조용히 닦아줬어요. 거봐요. 집안 티나잖아요. 금자가 정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희는 냅킨을 곱게 접어 옆에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미소였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참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잠시 후 최민이 혜진 쪽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네. 혜진의 손이 무릎 아래로 슬며시 내려갔습니다. 여러 번 씻고 왔지만 냄새는 남아 있었어요. 김밥집 냄새지 뭐. 장사치 집이 다 그렇잖아요. 금자가 받아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요. 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새벽 4시부터 서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빌딩 1층. 매일 아침 회사원들이 줄 서는 그 가게에서 온몸으로 일한 손이었어요. 그 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이었습니다. 정희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두 집이 잘 어울려 지내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금자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이 결혼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그것이 끝이었어요. 정희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금자는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최민이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어요. 최욱이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혜진 아니면 진짜 결혼 안 해. 금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 문을 나서는 금자의 머릿속에 차가운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막으면 아들이 나를 원망하겠지. 다른 방법이 있어. 혜진은 자리에 남아 식탁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반쯤 먹다 만 음식들, 아까 물이 쏟아진 자리, 그리고 자신의 손. 손에서는 아직도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꼭 쥐어줬어요. 혜진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지만 흘러내리게 두지 않았어요. 아직 울면 안 됐으니까요. 상견례가 끝난 뒤에도 정희는 곧장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손님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서는 정희의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속도가 평소보다 조금 느리다는 것을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귀에 자꾸 금자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중졸이 변호사 며느리 자리에 앉겠다고.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살그머니 손을 얹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배였지만 거기 있다는 걸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날이 맑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게 유리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빌딩 안 직장인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밥을 말고 혜진은 포장을 챙기고 가게는 바삐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전 내내 아무도 어젯밤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모녀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듯이요. 점심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최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한 걸 보니 그쪽도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가 짧게 인사를 받고는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준 것이었어요. 최욱이 혜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그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 일 때문에 왔어. 최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예민한 날이었나 봐. 혜진아, 미안해. 혜진은 테이블 위 물컵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컵 표면에서 물기가 손바닥으로 배어들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혜진 아니면 결혼 안 해. 그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아. 그 말에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욱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말했어요. 나 할 말이 있어. 최욱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 임신했어. 가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최욱의 표정이 굳었다가 눈이 커졌다가 그러다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한번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얼마나 됐어?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2달 조금 넘었어. 몸이 약해서 임신이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혜진은 말하면서 눈을 내리깔았어요. 중학교 때 크게 앓고 난 뒤로 몸이 달라졌습니다. 폐렴으로 오래 누워 있었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해외에서 요양하고 돌아온 뒤에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던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 귀했습니다. 이 아이 놓치면 다시는 못 가질 수도 있어. 근데 나 어제 본 거잖아. 저런 집에 내가 들어가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최욱이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혜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게 바닥에 정장 바지 무릎이 닿았습니다. 혜진이 놀라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최욱이 양손으로 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한테 맡겨. 우리 애 내가 책임질게. 결혼하고 바로 독립하자. 엄마한테도 내가 맞서줄게. 2번 다시 어제 같은 일 없게 할게. 최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뚝 떨어졌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최욱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가도 뜨거워졌어요. 참으려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에서 정희가 나왔습니다. 최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딸의 눈이 붉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최욱이 돌아가고 나서야 혜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입술을 꾹 누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꺼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정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행주를 쥔 채로요. 잠시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혜진의 얼굴이 유독 창백했던 것, 속이 안 좋다던 것, 화장실에 급하게 달려가던 것들이 한꺼번에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렇지. 정희는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부터 지키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어요. 탓하는 말도 놀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차올랐어요. 어떤 긴 말보다도 그 짧은 한마디가 더 컸습니다. 엄마, 나 그냥 이 결혼 접는 게 맞겠지. 혜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끝이 흔들렸어요. 근데 아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 몸으로 다시 생기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 정희는 딸의 손을 말없이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는 빌딩에서 나온 직장인들이 오가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게 안에서는 모녀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혜진을 재워놓고 혼자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찬물을 틀고 양손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는데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딸 앞에서 흔들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참아뒀던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골았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를 가슴에 새기면서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자가 가게로 전화를 해왔어요. 정희가 받았습니다. 사돈 나야요. 금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와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예단 말인데 생각해 보셨어요? 정희가 대답하려는데 금자가 먼저 이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예요. 사돈도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 걸맞은 며느리를 드리려면 우리 쪽에서도 체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단 1억이 큰돈같이 느껴지시겠지만 변호사 사위 얻으신 거 아니에요. 정희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희끗해질 정도였어요. 사돈, 변호사 사위 얻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아,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요. 강남 유명 빌딩에 사무실 하나 내줘야 하지 않겠어요? 김밥집 자리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팔아요. 정리해요. 금자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말을 다시 꺼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카운터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빌딩이 보였습니다. 반듯하고 높은 빌딩이었어요. 저녁 불빛이 들어오면서 건물 유리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주방 한쪽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것을 봤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얼굴이 혜진을 더 무겁게 눌렀어요. 소리 없이 참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엄마. 혜진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정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그리고 딸의 등을 한번 토닥였어요. 오래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앞치마를 고쳐 메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마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행주를 쥔 채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좁아 보였어요.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자신의 눈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혜진은 고개를 떨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는데 꽉 쥐었어요. 뱃속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지켜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혜진의 손에 힘을 실어줬어요. 설거지 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임신 사실이 있었으니 서둘러 잡은 날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은 더 조용해졌어요. 말이 줄었고 웃음도 줄었습니다. 임신 초기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아침에는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희는 혜진에게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처음엔 괜찮다고 버텼지만 결국 그 말을 따랐어요. 새벽 재료 손질과 아침 장사는 정희 혼자 감당했습니다. 딸이 모르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혜진이 가게에 들어서자 빌딩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돌아가는 시간이 막 지나 있었어요. 카운터 안에서 정희가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고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희가 딸의 얼굴을 한번 훑었습니다. 안색이 아직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최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자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혜진은 카운터 안에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손 안에서 꽉 쥐어졌어요. 금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1층 상가였어요.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곳이었고 유동인구도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빌딩 직장인들이 줄을 서는 곳이었어요. 금자의 눈이 천천히 가게 안쪽을 훑었습니다. 오래 쓴 도마, 손글씨 메뉴판, 낡은 카운터 위 메모지 같은 것들을 지나쳐서 결국 가게 전체의 크기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혜진이 카운터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금자가 혜진을 위아래로 한번 훑었어요. 상견례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자리로 걸어가 앉았어요. 인사를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정희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나왔어요. 어머 오셨어요. 앉으세요. 혜진은 물을 따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랫배 쪽에서부터 뭔가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아침부터 참아온 울렁임이었는데 갑자기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눈앞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 잠깐 실례할게요. 혜진이 낮게 말하고 주방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뒷모습이 사라지자 금자가 그쪽을 한번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정희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금자가 물컵을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상견례 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정희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사돈, 오늘은 좋게 얘기하러 왔어요. 우리의 사무실 있잖아요. 이제 자리를 좀 넓혀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사무실이 좁으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사돈, 이 가게 정리하면 얼마나 나와요. 우리의 사무실 넓히는데 좀 보태주시면 안 되겠어요. 주방에서 혜진은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손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속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그런데 홀에서 금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다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정리, 사무실, 보태줘요. 그 단어들만 조각조각 귀에 걸렸어요. 혜진은 세면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최욱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하면 또 흐지부지 되잖아. 지금 딱 정해두자고. 금자가 짧게 잘랐습니다. 최욱이 입을 다물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뿐이었어요. 더도 덜도 없었습니다. 금자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최욱이 주방 쪽을 한번 돌아보다가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갔어? 혜진이 물었어요. 정희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혜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엄마가 별거 아니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 자신의 몸이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에 살그머니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혜진이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는데 최욱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받았습니다. 나야. 오늘 엄마가 갑자기 찾아가서 놀랐지. 미안해.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아, 나는 진짜야. 결혼하자. 우리의 내가 꼭 지킬게. 전화기 너머로 최욱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가게 불빛이 닦인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나 무서워. 혜진이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막아줄게. 독립하자.
엄마랑 따로 살면 달라져.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밤 정희는 가게 불을 다 끄고 나서도 카운터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다시 서랍 안으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한 달이 혜진에게는 길게도 짧게도 느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자라고 있을 터였어요. 혜진은 걸으면서 배 위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최욱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독립하자. 엄마랑 따로 살면 달라져.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했어요. 가게 불빛이 등 뒤에서 길게 뻗어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봄볕이 예식장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주차장에는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여느 결혼식과 다를 것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예식장 복도 안쪽에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방에서 2시간째 앉아 있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올린 채로요. 거울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드레스였어요. 소매 끝에 작은 레이스가 달려 있었고 치마가 바닥까지 닿았습니다. 예쁜 옷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이 아무 위안도 되지 않았어요. 정희는 혼주석 준비를 위해 홀 쪽으로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입장 전까지는 혼주석에서 대기해야 했거든요. 혜진은 대기실에 혼자 남았어요. 헤어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핀을 몇 개 더 꽂아주고 나간 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하객들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누군가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이 방 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에 연한 분홍빛 립스틱이 발려 있었어요. 볼에 홍조를 살짝 넣었고 눈도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얼굴이었는데 눈빛만이 그 꾸밈과 따로 놀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배가 묵직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고 있었어요. 드레스를 맞출 때보다 허리가 더 나온 것 같아서 아침부터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이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지난 한 달이 그 안에 다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날 금자의 눈빛, 가게에 찾아와 꺼낸 말들, 최욱의 울음, 엄마의 조용한 등.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드레스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었어요. 대기실 직원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시어머니 금자가 들어왔습니다. 고운 빛깔의 한복 차림이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습이 혜진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자의 손이 혜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혜진의 머리에 꽂혀있던 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울렸어요. 금자가 혜진을 거울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혜진의 목이 뒤로 젖혀졌어요. 발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스락거렸어요. 지금이라도 접어. 당장 나가. 금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서늘했습니다. 중졸 주제의 변호사 며느리 자리에 앉겠다고. 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채로 거울 앞에 선 신부였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김밥집 냄새 나는 딸내미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그 말이 귀를 타고 들어와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혜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흘러내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화장이 번지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네가 도망가면 너만 욕먹어. 우리 아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야. 그거 알고 있어. 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도망가면 내가 욕먹는다. 아이가 뱃속에 있다. 이 몸으로 다시 임신이 될지 모른다. 최욱은 독립하자고 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자신이 있을까?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드레스 안쪽으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임신 중기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만 긴장해도 숨이 빨리 차올랐습니다. 혜진은 두 손을 불러온 아랫배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드레스 위로 느껴지는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욱이었어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금자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래? 나 혜진 아니면 결혼 안 한다니까. 최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자가 그제야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혜진의 머리채에서 손이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혜진을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후회할 땐 늦어. 그리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최욱이 잠깐 혜진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욱이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고 그 역시 방에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대기실 안이 조용했어요. 아까까지 들리던 하객들 웃음소리도 지금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을 내려다봤어요. 작고 반짝이는 핀이었습니다. 아침에 헤어 담당자가 정성껏 꽂아준 것이었어요. 혜진이 천천히 몸을 숙여 그 핀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안에서 차갑고 작은 감촉이 느껴졌어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흐트러져 있었어요. 혜진이 손으로 매만지려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그때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아까 금자가 들어올 때 밀려났던 헤어 담당자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혜진의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빗을 꺼내 혜진의 흐트러진 머리를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길이었어요. 한 올 한 올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손에 쥐고 있던 핀을 받아 제자리에 꽂아줬어요. 가볍게 눌러 고정하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예쁘세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고개만 짧게 끄덕였습니다. 헤어 담당자가 조용히 방에서 나갔어요. 혜진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아까처럼 단정하게 돌아와 있었어요. 핀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혜진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야. 소리내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드레스 자락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 신부가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눈빛이었습니다. 곧 입장 시간이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식장 홀 안으로 하얀 불빛이 가득 찼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통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혜진이 통로 입구에 섰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혜진은 앞을 봤습니다. 시선을 정면에 고정하고 걸었어요. 웃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웃어야 했어요. 볼 근육에 힘을 줬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향해 있었어요. 혼주석에 친정엄마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혜진이 통로를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혜진은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어요. 맞은편 혼주석에는 시어머니 금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운 빛깔의 한복이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지금 금자의 얼굴 위에 얹힌 그 빛이 혜진에게는 차갑게 보였습니다. 금자 바로 뒷자리에 신우이 최민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앞뒤로 가까이 붙어 혜진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의 입가에 무언가 비스듬한 것이 걸려 있었어요. 혜진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최욱이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금자 쪽 자리가 내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금자 옆에 앉은 금자의 자매들이 고개를 맞대고 낮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쪽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까이 앉은 하객들이 그쪽을 힐끔 보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결혼식 자리에서 끼어들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최민이 금자 의자 등받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강남 변호사가 김밥집 딸이랑 결혼이라니. 엄마. 금자는 앞을 보며 빙긋 웃었어요. 하객들을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보기엔 그냥 흐뭇하게 웃는 혼주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최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하객 한 명과 눈이 마주치자 목소리를 살짝 높였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주변에 들리도록 계산된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이 좀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죠. 우리 아들이 워낙 고집이 세서요. 그 말을 들은 하객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혜진은 제단 앞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고 혜진은 앞만 보고 있었어요.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최욱이 혜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최욱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최욱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순서가 됐습니다. 신랑 신부와 양가 어머니 네 사람이 제단 앞에 섰어요. 사진사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금자가 먼저 가운데 자리로 걸어갔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정희가 반대편에 섰습니다. 혜진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최욱과 나란히 섰어요. 사진사가 웃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금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약간 들었습니다. 정희 쪽은 보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는 내내 금자는 정희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인사도 눈빛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어요. 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그 웃음을 유지하는 데 온 힘이 들어갔습니다. 배가 묵직했어요. 발이 조금씩 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중기에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하객들이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이 마무리되는 시간이었어요. 금자가 아는 하객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혜진 쪽을 향할 때만 그 웃음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으로 한번 훅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무거웠어요. 혜진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홀을 돌았습니다. 웃고 인사하고 또 웃었어요. 그동안 정희는 혜진 가까이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어요. 그래도 혜진은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발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피로 연장이 시끌벅적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정희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홀을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희 가까이에 오다가 말을 흐리거나 슬쩍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피로연 자리가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두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희가 가까이 다가가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가 신부 머리채를 잡았다잖아요. 대기실 직원한테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결혼식 날에.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엔 못 믿었는데
정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불빛이 환했는데 눈앞이 갑자기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복도 벽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벽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혜진이 혼자 그 방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홀에 있었고 혜진은 혼자였어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식이 시작될 때 혜진의 얼굴을 봤는데 입술이 유독 창백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눈이 충혈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는 긴장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머리채를. 정희는 그 말을 속으로 다시 한번 되짚었어요. 머리채를 잡았다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내 딸의 머리채를. 정희는 벽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어요. 두 여자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정희 혼자 남았어요.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봉투였어요. 정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신혼여행은 없었어요. 임신 중기라 비행기를 타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혜진이 짐을 싸는 날 최욱이 말했어요. 2달만 같이 살다가 나가자. 딱 2달이야. 2달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붙잡았어요. 2달이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들고 시댁으로 들어가면서도 그 말을 머릿속에 되뇌었어요. 2달만 지나면 됩니다. 시댁은 강남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넓었어요. 거실이 크고 방도 여럿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어요. 집이 크다고 숨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짐을 방에 들여놓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금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혜진을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살림은 직접 가르쳐야 해. 그래서 같이 사는 거야. 2달이고 3달이고 내가 보기에 됐다 싶을 때 내보내는 거야. 혜진이 최욱을 봤습니다. 최욱은 시선을 피했어요. 분명히 2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2달이 언제까지가 될지 알 수 없는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짐을 내려놓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이 최욱에게 낮게 물었어요. 2달이라고 했잖아. 최욱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맞춰드리자.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금자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냈어요. 혼인신고는 천천히 해. 한 2년, 3년 살아보고 해도 늦지 않아. 혜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혹시라도 너희가 안 맞으면 어떡해. 우리 아들이 이혼남이 되면 안 되잖아. 2년 살아보고 괜찮으면 그때 해도 되는 거야.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욱이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혜진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 집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안 된 채로요. 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혜진의 하루가 만들어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금자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가 돼 있어야 했어요. 임신 중기라 새벽에 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으면 안 됐어요. 한 번은 5분 늦게 부엌에 나갔더니 금자가 식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혜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말보다 무거웠어요. 외출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가거나 잠깐 밖에 나가려고 해도 금자에게 먼저 말해야 했어요. 어디를 가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를요. 처음에는 단순히 임신 중이라 걱정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산부인과 진료 날짜도 금자가 정했고 혜진 혼자 다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직접 따라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아예 일정을 미뤘어요. 어디 가려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 알겠어. 그 말이 규칙이 됐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저녁을 차렸어요. 그 사이사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허리가 자주 당겼어요.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혜진은 부엌 한쪽 벽에 손을 짚고 잠깐 숨을 고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혜진이 힘들어 잠깐 소파에 앉았어요.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니 발목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냥 잠깐만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금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일은 다 했어. 혜진이 일어서려는데 금자가 혜진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중졸이면 몸으로 때워야지.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혜진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내색하면 더 잡힐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 최민이 들른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최민은 밥을 먹으면서 혜진 쪽을 흘끔거렸어요. 혜진이 국을 가져다 놓자 최민이 금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옳게 표정 봐. 아직 기가 살아있네. 더 잡아야 해. 금자가 짧게 웃었어요. 혜진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안에서 혜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귀에는 아직 최민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남편 최욱은 퇴근하고 들어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따라 들어가 낮게 말했어요. 2달이라고 했잖아. 혼인신고도 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최욱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조금만 참아. 내가 얘기할게. 조금만 참아. 그 말이 또 나왔어요. 혜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배가 불러와 옆으로 눕는 게 더 편했는데 오늘은 그냥 천장을 봤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지금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있을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강남 빌딩 1층, 불 켜진 그 작은 가게가 눈에 선했어요.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기야. 소리 내지 않고 그 말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버텨야 했습니다. 아직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분가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욱은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 금자는 여전히 혜진의 하루를 손안에 쥐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려면 말해야 했고 누구를 만나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혜진은 어느 순간부터 그 보름이라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않게 됐어요. 꺼내봤자 돌아오는 건 조금만 참아 라는 말뿐이었으니까요.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옆모습이 확연히 달랐어요. 결혼식 날과는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춤이 맞는 옷이 없어서 헐렁한 옷만 입게 됐어요. 그런데 금자가 어느 날 혜진의 옷차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면 보기 싫어. 집에 있어도 단정하게 해.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옷장 앞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맞는 옷이 없었어요. 그냥 다시 헐렁한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귀에 익은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돈, 저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손해보는 결혼인 것 같아서요. 혜진의 손이 느려졌습니다. 우리 아들 사무실 넓혀야 하는 거 아직도 그대로잖아요. 사돈이 그 가게 정리하면 얼마나 나와요. 변호사 사위 얻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팔아요, 정리해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혜진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어요. 거실 쪽으로 눈길이 갔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엄마 가게를 팔라는 말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25층짜리 빌딩 1층에서 새벽부터 불을 켜고 엄마가 혼자 지키는 그 가게를요. 그 시각 가게에서는 정희가 혼자 카운터 안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진 시간이었어요. 금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울수록 그 안에 든 것이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팔아요. 정리해요. 사돈, 변호사 사위 얻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정희는 수화기를 쥔 채로 가게 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손글씨 메뉴판, 오래 쓴 도마, 매일 새벽을 함께한 카운터. 그리고 가게 유리창 너머 위로 25층짜리 빌딩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정희가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 이 가게가 그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주인이 정희였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정희가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천천히 펼쳤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빌딩 등기부 서류였어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강남 일대에 정희 이름으로 된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정희가 이 사실을 숨겨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돈이 보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정희는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있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기로요. 혜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그냥 외할아버지가 넉넉하게 살다 가셨고 유산이 좀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 돈으로 건물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에 부동산을 늘려왔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 크게 앓고 나서 해외에서 편하게 요양할 수 있었던 것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쉴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덕분이었어요. 혜진은 그냥 유산이 넉넉했나 보다 하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혜진이 엄마 돈을 믿고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버티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김밥집 사장으로만 살았습니다. 김밥집을 계속 운영해온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혜진이 입원했을 때 병원 복도에서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정희의 마음에 박혔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며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내내 모았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금액을 전부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못 받는 아이가 없었으면 해서요. 정희는 서류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금자가 팔라고 한 가게가 있는 25층 빌딩. 그리고 강남 일대의 정희 이름으로 된 건물들. 금자와 시누이 최민이 함께 운영하는 인테리어 시공회사가 그 건물들의 공사 계약을 따내려고 수년째 공을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가 빌딩 주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강남 빌딩 1층에서 김밥집을 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최욱의 변호사 사무실도 그 25층 빌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희가 허락한 자리였어요. 팔라고요. 정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요. 그리고 봉투를 서랍에 넣지 않고 카운터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어요. 서랍 안에 넣어둘 때는 아직 때가 아닐 때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정희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빌딩 관리팀장 번호를 눌렀어요. 팀장님, 저예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최욱 씨 사무실 계약 해지 준비해줘요. 그리고 박금자 씨 인테리어 회사 있죠. 우리 건물들 공사 계약 들어온 것 전부 다 검토해줘요. 진행된 것도 대기 중인 것도 전부요. 서류 준비해놓고 기다려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게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일 새벽에도 불을 켜야 했고 김밥을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의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금자가 외출 중인 틈이었습니다. 발신인을 보자마자 혜진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였습니다. 혜진아, 엄마한테 다시 와. 버티지 않아도 돼.
혜진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높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생각했어요. 그래. 이건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정이었어. 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엄마에게도.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꼭 필요한 것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병원 진료 서류. 가방이 크지 않았어요. 들고 나갈 수 있을 만큼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가지 챙기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면서 계속 짐을 쌌습니다. 가방 지퍼를 잠갔습니다. 혜진은 그 가방을 침대 옆에 세워두고 다시 배 위에 손을 얹었어요. 오늘 밤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를 봐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가방이 거기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방은 침대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요. 혜진은 매일 아침 그 가방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갈지, 어떻게 나갈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금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최민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혜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금자가 찻잔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차도 제대로 못 내려. 중졸이 뭘 알겠어. 최민이 옆에서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혜진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둔 쇼핑백을 꺼냈어요.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사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2시간 넘게 돌며 고른 명품 가방이었어요.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언제가 됐든 마지막으로 예의는 갖추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았어요. 혜진이 쇼핑백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금자 앞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드리려고 샀어요. 금자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박스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든 가방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졌어요. 툭.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최민이 그걸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고작 이거야. 내 아들이 변호사인데 이게 선물이야. 키가 좋은 여자도 못 데려오더니. 혜진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발이 퉁퉁 부은 채로 돌아다니며 고른 가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려고 내민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몸을 숙였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금자도 최민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옆에 세워둔 짐 가방이 보였어요. 혜진은 그 앞에 서서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번만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금자와 최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혜진을 봤습니다. 금자의 눈이 혜진의 손에 들린 가방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혜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디 가냐고. 금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진은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꺼냈어요. 천천히 신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야, 지금 나가면 끝인 줄 알아. 혜진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혜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혜진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서늘했어요. 혜진은 가방을 고쳐 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서 빠르게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 걸음씩 앞으로요. 강남 거리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빌딩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 불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엄마 가게였습니다.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요. 유리창 너머로 카운터 안에 앉아 있는 정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유리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손에 들린 짐 가방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 밖으로 나왔어요. 혜진이 문턱을 넘어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결혼식 날 대기실에서 머리채가 잡혔던 것, 보름이 지나도 분가 얘기가 없었던 것, 혼인신고를 미루라던 말, 중졸이면 몸으로 때우라던 말, 오늘 바닥에 던져진 가방까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팔로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오래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계속 떨렸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 머리채가 잡혔던 일, 그 말들을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혜진의 등에 얹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혜진이 다 말하고 나서 힘이 빠진 듯 기대왔어요. 정희가 딸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줬습니다. 천천히 오래요. 이제 엄마가 할게. 정희가 말했어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높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단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숨이 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혜진을 안쪽 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혜진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정희는 가게로 나왔어요. 불을 낮추고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터 위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바로 펼쳤습니다. 서류들을 천천히 넘겼어요. 한 장 한 장. 강남 일대 건물들의 등기부 서류였습니다. 내일부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어요. 김밥을 말고 손님을 받고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카운터 서랍 안에 봉투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뒀거든요. 그 봉투가 지금 정희 옆에 있었어요. 점심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정희가 앞치마를 벗었어요. 카운터 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는 내가 자리를 좀 비울게요. 잘 부탁해요. 정희는 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빌딩 관리 사무실이었어요. 25층짜리 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관리팀장이 미리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살폈어요. 최욱의 변호사 사무실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정희가 딸을 생각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준 자리였어요. 정희가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 해지 서명란에 천천히 사인을 했어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욱한테도 내용 증명 보내줘요. 통보기간 맞춰서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서류가 올라왔어요. 금자와 신우이 최민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와의 계약 서류들이었습니다. 이 빌딩 리모델링 공사 계약, 그리고 정희 명의로 된 다른 건물들의 공사 대기 계약까지 전부였어요. 서류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정희는 한 장씩 넘기며 전부 해지 서명을 했어요. 빠른 손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쪽 계약들도 전부 내용 증명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 건물 관련 거래처들한테도 연락 돌려줘요. 박금자 씨 회사랑은 앞으로 거래 없다고요. 팀장이 메모를 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시각이었습니다. 금자와 최민의 인테리어 회사 사무실에 팩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직원이 팩스를 꺼내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발신인을 봤어요. 정희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건물마다 따로따로 들어왔어요. 팩스 기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민이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직원의 얼굴을 보고 멈췄어요. 왜 그래? 직원이 팩스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최민이 받아들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눈이 용지 위를 빠르게 훑었어요. 계약 해지. 발신인 한정희. 다음 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장도요. 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최민이 쏟아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한정희가 우리 계약 전부 해지했어. 팩스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금자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한정희가 누구야? 혜진 엄마잖아. 근데 엄마, 이 건물들이 전부 그 사람 건물이야. 우리가 계약 따내려고 공들인 빌딩들 있잖아. 다 그 사람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 금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엄마, 이거 다 날아가면 우리 회사 끝이야. 금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났어요. 금자가 25층 빌딩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나온 듯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최민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로비를 가로질러 1층 김밥집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정희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안에 서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금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최민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손님 2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금자는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계약을 왜 다 끊어요? 정희가 손님한테 거스름돈을 건네고 나서 금자를 봤습니다. 조용한 눈빛이었어요. 잠깐만요.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정희가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금자가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회사가 이 건물들 계약 따내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요. 정희가 맞은편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자를 올려다봤어요. 사돈, 앉으세요. 서서 얘기하지 말고요. 금자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최민도 옆에 앉았어요.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혜진이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금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잠깐이었지만 흔들렸습니다. 임신 중인 며느리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결혼식 날 아침에요. 그건 내가 좀 흥분해서. 혼인신고는 2년 3년 후에 하라고 하셨죠. 우리 아들이 이혼남 되면 안 된다고요. 금자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중졸이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선물로 드린 가방은 바닥에 던지셨죠. 정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낮고 또렷했어요. 한마디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금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 잠깐만요. 이 25층짜리 빌딩 주인이 사돈이라면서요. 그렇게 잘 살면서 우리 아들한테 결혼할 때 열쇠 3개도 못 보낸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김밥집 한다고 해서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런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 결혼 선물도 변변찮게 한 거잖아요. 최민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무슨 며느리 대접이 어쩌고요. 속인 거잖아요. 재산 숨기고 우리 오빠한테 시집 보낸 거잖아요. 정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재산이 얼마인지 사돈한테 알릴 의무는 없어요.
금자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김밥집 딸이랑 결혼하는 줄 알고 한 결혼인데 이게 사기 아니에요.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사돈은 지금 뭐가 억울하신 거예요? 우리 혜진이가 중졸이라서 머리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알고 보니까 돈이 있어서 억울한 거예요. 가게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금자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돈, 제 딸은 중졸 맞아요. 중학교 때 폐렴으로 크게 앓았고 오래 요양해야 했어요. 공부를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게 머리채를 잡을 이유가 됩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혜진이 아버지 없이 나만 보고 자랐어요.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이요. 그게 중졸이라서 몸으로 때워야 할 사람이에요. 금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사돈, 우리 지금 이렇게 끝낼 거예요. 최욱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최욱 사무실 계약 해지도 오늘 통보 나갔을 거예요. 나가실 때 천천히 나가세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고쳐 매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가게 문을 열었어요. 최민이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정희는 그 소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손님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여전히 계약 해지 팩스는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금자와 최민의 인테리어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진행 중이던 공사 계약이 끊겼고 대기 중이던 계약들도 전부 취소됐어요.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거래가 어렵겠다는 말들이었어요.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1명, 2명, 3명.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최민이 그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팩스 기계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최민의 입술이 떨렸어요. 김밥집 사장인 줄만 알았습니다. 강남 빌딩 1층에서 김밥이나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정희가 이 건물 주인이었습니다. 최민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강남 변호사 남편 재산 노린 김밥집 딸 실체. 내용은 길었습니다. 혜진이 임신을 무기로 결혼을 강행했고 시댁에서 갖은 행패를 부리다 나갔으며 친정엄마가 뒤에서 사위 사무실을 빼앗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읽는 사람이 혜진 쪽을 나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쓴 글이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댓글이 달렸어요. 맞장구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민은 그 댓글들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저 그 예식장 직원인데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가 임신한 신부 머리채 잡은 거 제가 봤어요. 사실이에요. 그 댓글 아래로 또 다른 댓글이 달렸어요. 저 그날 하객이었어요.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 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었어요. 신부 욕하는 소리였어요. 글이 퍼져나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최민을 향한 댓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머리채를 잡은 게 사실이냐, 임신한 며느리한테 몸으로 때우라고 한 게 사실이냐, 혼인신고를 미루라고 한 게 사실이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최민은 댓글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캡처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울수록 더 퍼져나갔어요. 최민이 금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거 역효과 났어. 어떡해? 금자가 말했어요. 삭제해. 다 삭제해. 이미 퍼진 걸 어떻게 삭제해? 전화기 너머로 금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무렵 최욱이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임대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발신인은 한정이었어요. 최욱은 그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쓰고 있던 사무실이었어요. 처음 입주할 때 정희가 혜진을 생각해서 저렴하게 내준 자리였습니다. 그게 이제 끝이었어요. 최욱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어디 있어?
혜진이 말했어요. 집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너무 많이 맡겼어. 미안해.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독립하자. 진짜로. 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심했어. 최욱이 말이 없었어요. 아이는 내가 키울게. 혼인신고도 안 됐으니 법적으로도 간단해. 아이 아빠로서 할 일은 해줘. 그것만 부탁할게. 혜진아, 나는 괜찮아. 진짜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자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최민업 씨 혼자였습니다. 전과 달리 기세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희가 카운터 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금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사돈, 내가 잘못했어요. 혜진한테도 내가 너무했어요. 결혼식 날 그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예요. 금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의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이 얼굴은 볼 수 있게 해줘요. 그것만 부탁할게요. 정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금자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우리 혜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중학교 때 크게 알아서 오래 누워 있었고요. 그 몸으로 회복하면서도 한 번도 남한테 손 벌린 적이 없어요. 그 아이 머리채를 결혼식 날 잡으셨어요. 임신 중이에요. 금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금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우리 혜진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저도 허락 못해요. 그리고 혜진이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도 앞으로도요. 그건 사돈이 만든 결과예요. 금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사돈, 제가 사돈한테 뭔가를 더 요구하거나 더 받아낼 생각은 없어요. 이미 치를 건 치르셨으니까요. 그냥 이대로 사세요. 우리 혜진이 삶에는 들어오지 마시고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고쳐맸어요. 나가실 때 천천히 나가세요. 그리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금자를 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금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참았던 것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 잠깐만요. 우리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어요? 재산 숨긴 건 이 집 아니에요. 김밥집 한다고 해서 결혼 허락했더니 알고 보니 건물 주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우리가 속은 거잖아요.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사무실 얼마나 오래 썼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을 끊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금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게 안에 그 목소리가 울렸어요. 혜진이가 먼저 나간 거잖아요. 시댁에서 버티지 못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 탓이에요. 정희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자를 봤어요.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화가 난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차갑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돈. 한마디였어요. 제 재산이 얼마인지 알릴 의무 없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냥 말 안 한 거예요. 그게 사기라고 하시면 할 말 없고요. 정희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결혼식 날 머리채 잡힌 사람이 버티다 나온 거예요. 그 차이는 사돈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금자가 또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최욱이었습니다. 숨이 약간 가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여기 왔다는 걸 알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금자를 보자마자 낮게 말했어요. 엄마 가자. 금자가 최욱을 봤습니다. 야, 너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 집이 우리한테. 엄마. 최욱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짧고 단호했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금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최욱이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금자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던 최욱이 잠깐 멈췄습니다. 카운터 안에 정희를 봤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최욱이 금자의 팔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이 빌딩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였습니다. 정희가 혜진의 집으로 건너왔어요. 따로 살림을 차린 작은 집이었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불을 낮게 켜둔 채였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무서워. 정희가 딸을 봤어요. 처음엔 무서웠어. 저 사람들이 또 뭔가 할까봐. 또 나한테 뭔가 할까봐. 근데 이제는 아니야. 혜진이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많이 불러 있었어요. 그 손 아래 아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킬게 생겼거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놓였어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혜진은 근처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조용하고 잘 먹는 아이였어요. 정희가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외할머니가 된 날이었어요.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어요. 최욱은 매달 아이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대로였어요. 분기에 한 번쯤 아이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혜진은 짧게 시간을 줬어요. 아이 아빠니까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최욱이 돌아가고 나면 혜진은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금자와 최민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결국 최민의 얼굴에 그대로 돌아왔고 회사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정희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 불을 켰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25층 빌딩 1층, 강남 한복판의 그 작은 가게에서요. 혜진은 당분간 가게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렸어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도 굳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요.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주문을 받고 포장을 하고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가게가 바삐 돌아갔어요. 정희는 그 안에서 오늘도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새벽 공기가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이 왔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